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요, 60년대 현대사진가라는 타이틀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진가 브루스 데이비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현대사진가에서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라는 타이틀인데요. 이 이스트만 하우스라고 그래서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죠. 코닥에서 미술관 형태로 운영하는 그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1966년도에 현대 사진가들이라는 사진전을 하고 사진집을 출판했는데, 그게 그 1회, 2회, 3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1회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라고 얘기를 하고, 6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현대 사진가라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진가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특히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196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로버트 프랭크나 윌리엄 클라인, 그 다음에 에드먼드 에르스킨 같은 그런 그 신영상주의 사진을 이끌었던 그런 사진가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진가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 새롭게 변하는 사회의, 그것도 문화의 변화에 따른 이런 내용들로 새로운 사진 형태를 전개하는 사진 리더들이 나왔다. 그런 사람들을 6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들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라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1966년에 코닥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개최한 그 전시를 개최했던 그 현대 사진가들의 사진전에 참여한 사진가들을 우리는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의 그런 사진전, 이런 기획전을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1회는 1966년에, 그 다음에 1년 간격으로 2회는 1967년에, 3회는 1968년에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68년에 이제 그런 거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진집, 1집 사진집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 타이틀이 사회적 풍경을 향하여라는 그런 타이틀로 명쾌하게 60년대 새로운 사회 동향을 시사함으로써 이 사진계의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획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1집에 특히 1회에 참여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브루스 데이비슨, 리 프리랜더, 게리 로그랜드, 데니 라이온, 듀안 마이클 같은 이런 사진가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이안 아모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진가들의 공통점은 이 사실 신앙을 부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리얼리티라고 해서 사실이다라는 개념으로 딱 매치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하면 사진이고 사진하면 사실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 당시에 이 사진가들은 그런 그 사실 신앙을 사진 영상, 사실 신앙으로서의 사진 영상을 부정하고 스냅 이 본질을 이 표현의 그 수단으로서 주 목적을 뒀던 그런 사진가들이 이 당시의 사진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진가들이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프랭크나 윌리엄 클라인에서 출발된 그 신영상주의 사진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진가들이 60년대 사진계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컨템포러리 사진가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60년대에 이끌었던 이런 컨템포러리 사진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80년대를 또 끌고 가는 사진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회 때는 이렇게 5명하고
그 다음에 다이안 아버스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주로 했던 사진가가 아니라 뭐 에드워드 웨스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킹 포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만들어대는, 그 다음에 합성이나 이런 형태의 사진가들이 주로 또 형성이 돼갖고 2회의 그 컨템포러리 사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 집에서 도널드 블룸버그, 차일스 길, 로버트 하이네켄, 레이 케인 메이커, 제리 울스만, 존 우드 같은 이렇게 6명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 정도 들어보고 살짝 내용을 아는 사람 사진가라고 하면은 로버트 하이네켄이나 레이 케인 메이커, 그다음 제리 율스만 정도예요. 근데 뭐 지금 세 명들 어느 정도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지만 이 작품 경영이나 내용도 솔직히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진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집은 사진가들의 그런 모임이 아닐까. 1회나 2회 때 했던 그런 사진가들 같은 그게 아니고 1969년 2월에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개최된 사진전에 출품된 사진들, 그러니까 출품된 사진들인데 그걸 이제 골라가지고 집대성에서 사진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명의 사진가가 보내온 사진의 6000점을 그 중에서 154점을 선정을 해갖고 3집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라는 타이틀로 3회에 걸쳐서 3번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3회에 걸쳐서 사진가로서는 12명의 사진가가 활동했던 그런 이 기획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20세기를 빛낸 사진가에 들어가는 사진가들은 그 1회 때 들어가 있던 뭐 브루스 데이비스, 게리 위로그랜드, 리 프리랜드, 데니 라이온, 또 듀안 마이클 뭐 이 정도의 사진가들까지는 이제 이번 강의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진가들은 지금 이 강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좀 스트레이트한 사진에서 영향력을 줬던 사진가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80년대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런 사진적인 작업이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진가들이 아니고 굉장히 현란하고 좀 뭐라 그러죠? 제 스스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사진가들이라 이번 20세기를 빛낸 사진가에서는 좀 뺐거든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의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 5명, 6명의 사진가까지 포함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2집, 3집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집에 나온 5명의 사진가와 다이안 아버스를 포함해서 6명이 6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가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에 들어간 사람은 앞에 5명, 브루스 데이비슨, 게리 위로그랜드, 리 프리랜더, 데니 라이온, 듀안 마이클, 거기에다가 다이안 아버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6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현대 사진가들로 불리는 사진가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시점에서의 현실을 재확인시키는 사진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초창기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까지는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사회의 그런 악이나 뭐 폐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좀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의 그런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일반화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로버트 프랭크나 월리엄 프라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성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또 일반화되다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점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주류를 이룬다라는 점이 변화된 사진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 60년대를 대표하는 6명의 사진가들의 그런 시각을 계승해서 1980년대를
끌고 가는 사진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60년대 이런 사진가들의 그런 그 사진적인 의의는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1950년 중후반에 로버트 프랭크나 윌리엄 클라인, 뭐 더 나아가서는 에드반드 엘스킨까지 해갖고 이런 새로운 신영상의 시각이 등장하면서 다큐멘터리의 시점이 그 사회의 공정성을 바라는 그런 객관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주관적인 형태로 변하고 다시 개인적인 시점으로 변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 필름 형식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퍼라는 사진 모임이 생겨나고 사진전이 기획전이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6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진가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브루스 데이비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브루스 데이비스는 193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진은 본격적으로 1950년대에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7, 80년대 사진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브루스 데이비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친구 따라 친구 집에 놀러 갔나 봐요. 친구 따라서 그 친구의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암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실에서 본 사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충격이라는 건 뭡니까? 그 뭐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움, 뭐 호기심이 더 커진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처음 사진을 배웠을 때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이제 사진학원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사진학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할 정도의 아주 기술적인 내용만 배우고 왔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칼라 사진만 1개월, 흑백 사진만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암실 작업하는 내용들 뭐 카메라 수리반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진은 배운 게 아니라 사진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깊이 있게 아니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진을 배운다고 그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무료 강의로 나온 걸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진이란 내용보다는 사진의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많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술을 배우는 거죠. 사진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학원을 다니면서 그 흑백 암실을 제가 두 2회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과정인데 2달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흑백 사진, 이게 필름 현상했을 때는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필름을 이 현상 탱크에 감아갖고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현상을 한 다음에 수선을 해갖고 딱 뺐을 때 그 필름의 이 이미지가 맺혀졌을 때는 뭐 그렇게 그 충격적인 감동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 이나 때는 굉장히 그 기분이 지금도 느껴지는 게요. 하얀 종이에다가 확대기에서 빛을 준 다음에 약속에 딱 집어넣었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게요. 지금도 그때 그 충격적인 감동은 굉장했거든요. 근데 이 브루스 데이비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0살 때 신문 배달하고 자기 용돈을 벌어갖고 그 신문 배달에서 번 돈으로 이 카메라하고 암실 장비를 구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열정이겠죠. 글쎄요, 신문 배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웬만한 카메라하고 암실 장비를 사려고 하면 많은 목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을 악착같이 신문 배달에서 벌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원하는 장비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진에 아주 푹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젊었을 때 브루스 데이비슨이죠. 그러니까 셀프 포트레이트예요. 그 차창인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반영된 저기 그 안에 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자신이 투영된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런 셀프 포트레이트가 브루스 데이비스이 찍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진의 이제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50년이라고 그러면 33년생이니까 나이가 27살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죠. 17살.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58년에 그 매그남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매그남이라는 그 멤버십이 된다는 건 보통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8년 만에 매그남에 소속된 사진가가 됐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1970년에 다큐멘터리 사진집 동부백번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사진기의 이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년 이상 이게 스페니쉬라고, 그러니까 그 라틴 계열의 멕시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스페니시 할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그 빈민촌을 1년 이상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모은 걸 가지고 출판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노년의 그 브루스 데이비슨의 모습이고, 요즘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요. 많이 움직여서 사진 찍은 양반이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동부 백번가는 스페니시 할렘가에서 어느 빈민촌에서, 그러니까 스페니시 할렘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머물고 뭐 방문해가면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이 출판을 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니까 거친 생활,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니까 가난을 했는데 궁핍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여튼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거의 가구도 없고 하여튼 이런, 그 다음에 무감동한 표정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활기가 없는 거리의 황폐함, 뭐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그 서민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담은 동부백번가라는 그런 사진집을 출판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계에 이목을 집중한다. 그래서 거친 생활 환경을 철저히 폭로하고, 빈민가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궁핍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무감동한 표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표정들이 이 브루스 데이비슨 카메라에 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의 그런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할렘가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또 그렇게 이렇게 활기차고 밝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동부 백번가라는 사진집에 등장하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앞부분에는 그 히스패닉계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이 표현하는 이게 브루스 데이비슨의 일반적인 사진적인 표현 방법이다 해서, 거리의 황폐함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정신적으로 정지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사진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렘가의 모습을 이 브루스 데이비슨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앵글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표현을 했던 그게 동부 백번가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다. 그래서 이거 빈민가의 거리 모습부터 해갖고 굉장히 앵글 자체가 과감하면서 하이 앵글로 인물과 아래층의 그 낮은 모습의 그런 거리 풍경까지, 그 다음에 좀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그 침실에서 어린 아이를 옆에 안고 있는 그런 산모의 모습까지, 이런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그런 힘든 모습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그 무표정한 표정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동부 백번가라는 사진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1978년부터는
뉴욕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뉴욕이라는 사진은 윌리엄 클라인이나 로버트 프랭크가, 또 로버트 프랭크는 뉴욕은 아니지만 이 윌리엄 클라인으로 대변되는 그런 뉴욕 사진이 있는데, 이 브루스 데이비슨도 뉴욕에 이 포인트를 맞춰갖고 뉴욕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뉴욕 사진에서의 가장 그 특징은 비관주의적 다큐멘터리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윌리엄 클라인이 표현했던 그런 뉴욕의 모습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틀린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브루스 데이비스는 또 비관적인 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로 기존의, 그러니까 기성의 그런 다큐멘터리의 이 포맷하고는 상당히 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사람들의 좀 표정이나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버스 타고 버스맨 뒷좌석 같은데 굉장히 좀 암담하고 희망 없고 희망없고는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동부 백번가를 표현하는 이런 사진집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브루스 데이비슨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진집이 서브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웨이. 이 1980년 뉴욕 지하철에 이제 꽂힌 거예요. 이 브루스 데이비슨이. 그래서 또 칼라입니다. 칼라. 그래서 이 칼라라는 게 굉장히 이 사진에 사실감을 아주 강조시켰던, 그 다음에 충격적이었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위가 약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좋은 편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브루스 데이비슨의 이 서브웨이라는 칼라 사진집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속도 굉장히 좀 미식거릴 정도로, 이게 도대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수단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지옥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옥철이라는 본 모습을 보여준 게 이 브루스 데이비슨의 뉴욕이라는 서브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뉴욕을 처음 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뉴욕 지하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더니 찌딩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상 야릇한, 상쾌하지 않고 아주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지하철 입구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그래서 더 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진에서 봤던 상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들어가는 역사 쪽이나 역사만 좀 지저분했지, 이 브루스 데이비슨이 실질적으로 찍었던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하철 자체의 낙서라든가 뭐 이런 상황은 깨끗이 없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걔네들은 왜 이렇게 리모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리모델하고 수리하고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 지하철은요, 보스턴 지하철이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스턴 지하철은 그나마 낭만이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뉴욕 지하철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나마 객차는 좀 깨끗해가 그나마 지금은 괜찮은데, 특수 페인트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 라카로 이렇게 낙서를 해도 금방 지울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객차에는 낙서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나 역 주변은 브루스 데이비슨이 찍었을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건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뉴욕의 그런 지하철을 대상으로 지옥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작업을 했다는 얘기. 이게 지금 객차 안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 저는 불행하게도 제가 갔을 때는 객차 안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브루스 데이비슨이 이게 찍을 때는 이렇게 객차 안이 아주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이 대중교통에 이런 객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게 섬뜩해갖고 이게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가축을 실어 나르는 기차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브루스 데이비슨이. 이게 지금 전철 밖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밖에 지금 이렇게 막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고 이 조명도 침침한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아주 글자 그대로 지옥촌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브루스 데이비스는 이 안에 산 사람들이 이 가축, 소나 돼지나 뭐 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뉴욕 지하철의 그런 참담한 모습들이 이 뭐예요? 이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에 나와 있다는 얘기도 해서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운명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전철 밖쪽에 겨울 풍경인데 그 뉴욕의 그런 풍경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암담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들에 그다음에 이게 역사죠, 역사. 그래서 이 역사의 그 옥의 역사는 그나마 그래도 이 바람도 불고 산뜻해 갖고 지하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은 듭니다. 깨끗한 느낌은 들지만 이 당시의 그 노출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밝고 화려한 느낌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브루스 데이비슨이 이거 작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후레쉬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포맷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냅적인 요소나 캔디드 포토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 자기가 찍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많은 그 허락을 받고 찍은 거고, 찍고 나서도 굉장히 그 여러 번 카메라가 뽀개지고 했다라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작업이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찍은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리얼한 표정들을 지어주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었겠죠. 브루스 데이비슨한테. 저 같으면 이런 끔찍한 전철은 못 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전철의 분위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손을 클로즈업한 모습에서 지하철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이나 뭐 이 절망감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다 이 사람의 표정이 더 부각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도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브루스 데이비슨의 그런 용감한 그런 저돌적인 그 카메라 사용법이 부럽기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포맷으로. 그다음에 이건 지금 열차 문이 열렸을 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요. 카메라 사진 찍는 걸 보고 시선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웃은 것 같아요. 그나마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 중에 미소락도 보이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지금 지하철 안에서 색스폰을 또 불고 있습니다. 뭐 시킨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후레쉬를 쳤다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반사각으로도 나오고요. 지금 조명이 이쪽으로 쳤기 때문에 뒤는 어둡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후레쉬까지 사용을 해서 이 지하철 안의 그런 험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금 전철에서 지나가는 밖의 풍경을,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회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 보면서 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심들도 있지만, 글쎄 그 안에 분위기하고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동심의 그런 뒷모습이지만 그거하고 좀 덜 매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런 암담한 느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가 뉴욕에 가서 전철을 탔을 때는 이렇게 좁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의자도 이런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198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전철의 분위기나 전철이 이 변화되는 거하고 굉장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겠죠. 지금 이 사람은 휠체어에 탄 건지 이 휠체어 같아요. 휠체어에 탄 것 같은데 객차의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또 조명 자체나 이 라이팅이나 노출이 어둡다 보니까 더 이렇게 침울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사진.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사진으로 올린 건 좀 이렇게 덜 심각한 모습들이 많아요. 막 총으로 머리 대고 있는 모습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조폭 같은 애들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다음에 저 홈리스들이 들어와갖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막 하고 있는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난장판의 그런 전철 안의 모습들이 뉴욕 브루스 데이비슨의 뉴욕 서브웨이라는 데 담겨져 있는데, 그걸 뭐 미국이란 나라의 뭐 이렇게 저기 누구예요, 로버트 프랭크처럼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가들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또 이 브루스 데이비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관적인 다큐멘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의 희망과 그게 없는 아주 절망과 어두움만 있는 이런 모습의 서브웨이가 이 삶의 그런 모습이 지옥이다라는 거, 제가 어느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이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이고 뭐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아비규환이 도대체 어디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아주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의 전철을 가지고 서브웨이를 갖고 완벽하게 보여줬던 사진가의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브루스 데이비슨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이 사람이 또 1995년부터는 그 4년 동안 뉴욕 하면 또 센트럴 파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맨하탄의 아주 중앙에 큼직하게 길게 자리 잡은 그 도심의 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공원이 센트럴 파크인데, 그 센트럴 파크를 95년부터 4년 동안 또 촬영합니다. 근데 이때는 또 포맷이요, 일반 포맷도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했던 포맷이 파노라마예요. 정확하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파노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장방향의 모습으로 그 자연과 인간이 엉키고 설키는 그런 모습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요즘 뭐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같은 데 보도 굉장히 반려견이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미국은 뭐 더 많죠. 이렇게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그 중년 여자의 모습, 가장 일반적인 스냅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센트럴 파크의 그 자연의 모습을 이 파노라마 형태로 작업들 했고, 그래서 도시의 공원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련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 브루스 데이비슨이 센트럴 파크를 촬영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센트럴 파크의 지금 여름의 모습인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해만 좀 뜨면 저렇게 일반 공원에서도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뉴욕은 날씨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해가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날이 드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일광욕들을 많이 해요.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지. 근데 제가 살았던 시애틀 같은 경우는 늦가을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그 다음에 봄, 길면 4월이나 3월까지 주야장창 뭐 폭우는 아니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서 해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4월달 지나 5월달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냥 특히 백인 애들은 벗고 다닙니다. 남자애들 우통 벗고, 뭐 여자들은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비키니 입고 일광욕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일반적인 문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면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저 동성연애자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오픈된 사회라 그런지 몰라도, 또 특히 성에 관계된 거는 동성연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애틀에도 굉장히 많고, 어느 지역 가면 횡단보도도 뭐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공원에 있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기록을 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그 60년대를 대표하는 컨템포러리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 브루스 데이비스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작업했던 건 개인적인 다큐멘터리고 비관적인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두 가지의 말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사진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